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저도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정말 땀을 한 바가지 흘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보다도 또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 간간히 또 그래, 이 정도도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에어컨 이렇게 틀고 그래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녹화도 하고 하는 건 저는 좀 행복한 것 같고, 지금 남미 국가들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말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해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앞으로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인데요. 오늘 좀 그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원래 2000년대 이후부터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해줬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2001년 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WTO에 가입한 뒤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일원으로 활동하겠다. 중국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제조 거점 국가가 되기 위해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중국의 한 성성 하나씩 모두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에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성 하나가 웬만한 국가 하나 수준이죠. 이처럼 중국이란 나라가 비약적으로 시설 투자하고 인프라 구축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제품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준비를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요한 게 각종 원자재 수급이고 또 각종 농산물 수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곳은 두 대륙이었죠. 당연히 한 곳은 아프리카고요. 또 다른 곳은 남미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희소 금속류들 뿐만 아니라 철광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빨아들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두 가지 일이 규결되게 됩니다. 하나,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자연 오염, 환경 파괴입니다. 그렇겠죠. 원래 땅속 밑에 있었던 니켈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코발트, 그거 그렇게 많이 캐서 사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갑자기 중국 상인들, 중국 국영 기업들이 와서 여기 있는 니켈이 묻혀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개발하는데 우리가 투자하겠다. 우리한테 이 니켈을 팔아라. 아니면 코발트 팔아라. 아니면 대두 재배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초과 수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생산만 하면 바로 팔리는 정도이고, 그리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 투자 비용까지 웃돈으로 줘가면서 일단 빨리 주세요 라고 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정말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느냐? 역시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됐죠.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두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대두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아마존 밀림을 훼손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도 원래 땅속에 있는 그 중금속들을 캐서 지상으로 끌어올릴 때는 황성분을 비롯해서 중금속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속을 캘 때는요, 물을 많이 쓰면서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 물을 이렇게 많이 쓸 때 또 그 물을 또 쓰고 난 뒤에 어디 정지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거든요. 그럼 그 물을 먹은 동물들은 당연히 중금속에 또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튼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산림을 벌목시키고 그것 때문에 물을 또 많이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기후 이상 현상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우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인식 전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중국 특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익을 거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 그 다음에 남미 국가들이 요즘은 중국 특수를 단순히 반가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 특수 때문에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생겼고,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나오고 하지만 저개발 국가들, 중진국 이하 국가들은 이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냥 이상기후 생기면 그걸 그냥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되는 그런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중국으로 몇 푼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이 이상기후현상 때문에 큰일이 났다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뭔가 또 개발하겠다. 2차 전지, 전기 자동차 특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사가게 하겠습니다. 더 개발해 보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한히 찬성하지 않는 기저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특수가 계속될 줄 알고 엄청난 시설 투자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설비를 구축해놨는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고꾸라지게 됩니다. 2010년 이후로 중국 경제가 고꾸라지니까 중국에서도 그동안 계속 경기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경기를 어떻게 부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중국 내부에서도 과잉 설비 투자한 것들을 어떻게든 돌릴 수 있는 여지를 찾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계속 경제 발달하는데 많이 갖다 썼던 원자재를 수급했던 남미와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에게 그리고 사업 제안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중국은 더 많은 원자재를 갖다 쓸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하자. 그 원자재를 채굴하고 아니면 개발하고 또는 제조하고 운송하는 그 인프라를 우리 중국이 돈을 빌려줘서 너희들에게 구축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더 많은 수출해서 경제 발전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돈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 제안을 했죠. 이런 사업 제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대1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제안을 통해서 국가들마다 나름대로 선택지가 있겠습니다만 1대1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국가들, 지금 어떻게 됐느냐? 결국 그 1대1로 사업의 세부 내용은 중국 현지 기업들이 그 해당 국가까지 와서 그래서 직접 설비를 구축해주는 역할을 했지 내국 기업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일은 극히 제한됐다라는 걸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구축된 인프라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중국이 그 시설 관리 권한 자체를 가져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걸 이번에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지는 간단합니다. 중국 특수로 인한 환경오염, 중국 특수로 인한 중요 항만, 거점, 교통의 요충지에 대한 시설 인프라에 대한 중국화, 이 두 가지 우려가 전개되고 있다는 걸 이제 적지 않은 국가의 국민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은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리고 그 뒤에 연달아 터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 이런 경제적인 난국면 속에서 뭔가 활로를 모색할 때 중국에 대해서 무작정 손을 내밀기도 어려워진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여건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열유에 놓여져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큰 맥락이 있죠. 물론 신문지면이나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유럽에서 여러 경제가 가동됐었을 때 그거에 의존해서 경기가 지탱되는 부분도 많은 국가가 많은데 그런데 그런 국가들 역시도 요즘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남미라든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투자해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해드리겠습니다. 자원 좀 주시죠 라고 하면 이들 두 대륙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아프리카와 남미가 많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미는 아프리카보다는 자체적으로 제조 역량도 좀 갖춘 상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미 유럽과 이런 종속관계의 경제 구조를 많이 경험해본 어떤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쉽게 자신들의 그 어떤 핵심적인 부가가치를 그냥 무작정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리튬 같은 경우 대부분 국유화하는 데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자국의 국영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남미 국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자본과 제도적 인프라, 인적 자본의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 리튬을 비롯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 또는 곡물이나 농산물 생산물들 이런 것들을 자국 내에서 어떻게든 수출해 보려는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의 자본도 더 믿을 수 없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어떠냐? 아프리카는 그런 역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국가 위정자라든가 아니면 국가 위정자 자리에서 내쫓겨서 이제 반군 운동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반대쪽 진영의 사람들조차도 이제 또다시 중국이라든가 여타 국가들에게 자, 나한테 돈을 다오. 그러면 네가 알아서 개발해 가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군수물자를 산다든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안보, 보안과 관련된 그런 인프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나 저제나 중남미 국가들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 세계 경제에서 일정 부분 퇴보되거나 정체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들 두 국가를 다 합쳐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훨씬 넘는 수준의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중미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가 넘을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비중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또 이런 상황까지 됐다니까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